유치원 시절이 끝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 나는 톡감에 걸렸다.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었지만 톡감의 고통은 그것을 초월했다. 세숫대야에 토하고 변기에 앉아있는 그 고통은 거의 10일 동안 지속되었다. 나아지려는 찰나 결막염까지 걸렸다. 아침마다 눈꺼풀이 마른 고름으로 달라붙어 있어 처음엔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다. 초등학교 입학식 당일 나는 10일간의 침대 생활로 목이 뻣뻣했고 두 눈은 피로 가득 부어 있었다. 내 유일한 친구 조시는 나와 다른 반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홀로 점심을 먹었다. 점심시간마다 종종 질 나쁜 패거리들이 밥을 뺏어가는 광경을 봤기 때문에 나는 화장실에서 먹곤 했다. 아무도 내 편에 서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상황은 결막염이 나아진 후에도 계속되었다. 일진 무리에 찍힌 아이와 친구가 되면 자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 이 끔찍한 상황이 끝난 건 알렉스라는 아이 덕분이었다. 그 애는 3학년이었고 다른 아이들보다 덩치가 훨씬 컸다. 어느 날부터 그는 점심시간마다 내 옆에 앉았고 일진 무리는 날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보기보다 착했지만 말을 잘하진 못했다. 내가 왜 내 옆에 앉는 거야? 라고 물어본 후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는 조시의 누나인 베로니카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녀는 4학년이었고 학교에서 가장 예쁜 소녀였다. 여자애들에게 거부감을 갖고 있던 나조차 그녀가 예쁘다는 건 알았다. 조시가 말하길 누나가 3학년일 때 두 남학생이 누나에게 고백하겠다고 주먹다짐을 벌였다고 했다. 한 아이는 결국 이마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을 정도였다고 한다. 알렉스는 베로니카가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 했고 그녀의 동생인 조시와 내가 베프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잘 해줌으로써 그녀가 그런 그의 이타심에 감동해 관심을 가져주길 원한 것이었다. 그때는 조시가 내 집에 머물며 나와 함께 뗏목을 만들고 개울을 탐험하던 시기라서 베로니카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 나는 조시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그는 알렉스를 비웃었지만 내가 원한다면 누나에게 말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조시는 사람들이 자기 누나를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유치원 시절 조시가 누나를 못난이라고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조시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난 그때도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이 맞았다. 15살이었을 때 나와 친구들은 더트 시어터라고 부르는 곳으로 영화를 보러 갔다. 한때는 화려한 극장이었지만 이제는 낡아버린 곳이었다. 그 극장에는 평평한 바닥에 움직일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이 극장이 아직 영업을 하는 이유는 아마 3가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1. 영화 티켓이 저렴하다. 2. 한 달에 2번씩 심야의 괴담 영화를 상영한다. 3. 심야 상영 때 미성년자에게도 맥주를 판다.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그날 밤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스캐너스라는 괴담 영화를 한 달러에 봤다. 우리는 맨 뒤에 앉았다. 앞자리에서 보고 싶었지만 차를 가져온 라이언이 맨 뒤에 앉았기 때문에 그를 따랐다. 영화 시작 몇 분 전 한 무리의 여자애들이 들어왔다. 모두 꽤 매력적이었지만 그중 금발의 한 소녀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자리를 옮기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정면을 보았고 배에서 나비가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건 베로니카였다. 정말 오랜만에 그녀를 본 거였다. 조시와 나는 크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고 내가 그를 만나러 갔을 때도 베로니카는 항상 외출 중이었다. 모두가 영화를 보는 동안 나는 베로니카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어렸을 때도 예뻤지만 지금은 훨씬 아름다웠다. 영화가 끝나고 친구들은 바로 나갔다. 출구는 하나뿐이었다. 그들은 인파에 휩쓸리기 전에 빨리 나가고 싶어 했다. 나는 베로니카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머물렀다. 그녀와 친구들이 지나갈 때 나는 용기를 내 말을 걸었다. 안녕 베로니카 누나.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빛 쪽으로 한 발 내딛었다. 나 조시 친구. 어떻게 지냈어? 헐, 안녕. 정말 오랜만이네. 그녀는 친구들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손짓했다. 그래, 몇 년은 된 것 같아. 조시랑 자주 놀았었는데. 요즘 조시는 어때? 아, 맞아. 너희들 놀던 거 기억나. 지금도 친구들이랑 닌자 거북이 놀이해? 그녀는 약간 웃었고 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아냐.
나 이제 애 아니야. 이제는 친구들이랑 엑스맨 놀이해. 나는 그녀가 웃어주길 바랐다. 그녀는 웃었다. 너 귀엽다. 이 영화관 자주 와? 나는 그녀가 한 말에 혼란스러워졌다. 정말로 내가 귀엽다고 생각한 걸까? 그냥 내가 웃기다는 뜻일까? 날 매력적으로 보는 걸까? 갑자기 그녀가 질문을 했던 게 떠올랐고 나는 머리를 쥐어짜며 그게 뭐였는지 생각해냈다. 응. 너무 큰 소리로 말했다. 응, 거의 매주 와. 누나는? 나는 가끔 남자친구가 이런 영화 안 좋아하는데 이제 헤어져서 앞으로는 자주 올 것 같아. 나는 평범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아, 그거 좋네. 헤어진 거 말고 영화 보러 자주 올 수 있는 부분 말이야. 그녀는 또 웃었다. 나는 분위기를 만회하려 했다. 그럼 2주 후에도 올 거야? 이 감독 신작 나온다던데 진짜 재밌을 거래. 응, 올게.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나는 다음에는 같이 앉자고 말하려는 찰나 그녀가 갑자기 다가와 나를 껴안았다. 다시 만나서 정말 좋았어. 그녀는 팔로 나를 감싸며 말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려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복도에서 다가오는 라이언이 나 대신 말을 해줬다. 야, 영화 끝난 거 알지? 빨리 나가자. 베로니카는 다음에 보자고 말하고 웃으며 나갔다. 그 영화가 개봉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영화 전날 나는 엄마에게 영화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엄마는 거절했지만 나는 계속 졸랐고 내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낀 엄마는 왜 거길 가고 싶냐고 물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거기서 어떤 여자애를 만나기로 했다고 실토했다. 엄마는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자기가 아는 애냐고 물었고 나는 마지못해 베로니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엄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안 되라고 말했다. 나는 베로니카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태워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그녀가 아직 집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지만 시도해볼 만했다. 하지만 조씨가 전화를 받을 수도 있었다. 그와 거의 3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고 만약 그가 받는다면 누나와 통화하겠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화를 해야 했고 나는 전화기를 들고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는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통화음이 지난 후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조씨가 아니었다. 내가 모르는 목소리였고 베로니카 거기 있나요? 라고 물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내가 잘못 걸었다고 했다. 나는 번호를 다시 확인했고 그 사람도 맞다고 했다. 그는 아마 번호가 바뀌었을 거라고 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갑자기 슬픔에 사로잡혔다. 이제는 조씨에게도 연락할 수가 없구나. 나는 영화 전날 엄마에게 친구 크리스의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엄마는 마지못해 나를 크리스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내 계획은 그의 집에서 극장까지 걸어가는 거였다. 크리스의 집은 극장에서 1km 근방이었고 그의 부모님은 일요일 아침 교회에 가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셨다. 크리스는 온라인에서 만난 어떤 여자애와 채팅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나와 영화관에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는 밤 11시 15분에 그의 집을 나섰다. 영화가 시작되기 직전에 도착하려고 천천히 걸었다. 극장으로 가는 길에 만약 베로니카가 온다 해도 같은 시간에 도착할 확률은 낮았다. 그래서 나는 밖에서 기다릴지 안으로 들어갈지 고민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었다. 이 고민을 하던 중 내 뒤를 비추던 차들의 불빛이 하나의 고정된 스포트라이트로 바뀌는 걸 알아차렸다. 그 빛은 지나가지 않고 계속 내 뒤를 따라왔다. 길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그나마 눈에 보이는 잔디밭 위를 걸었다. 불빛을 확인하러 뒤를 돌아보기 위해 오른쪽으로 한 발 더 옮겼다. 차 한 대가 저 뒤쪽에 멈춰 있었다. 나는 강렬한 헤드라이트만 볼 수 있었고 그 빛이 주변의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크리스의 부모님 중 한 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우리를 확인하러 왔다가 내가 없는 걸 보고 크리스가 실토했을지도 몰랐다. 나는 차를 향해 한 발 내디뎠고 그 순간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차가 나를 지나칠 때 나는 그것이 크리스의 부모님 차도 내가 아는 어떤 차도 아니라는 걸 알았다. 운전자를 보려 했지만 너무 어두웠고 차의 강렬한 빛에 동공이 수축된 상태라 잘 보이지 않았다. 차가 지나가면서 뒷유리에 큰 금이 간 걸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일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놀래키는 걸 즐기니까. 결국 영화 시작 10분 전에 도착했다.
베로니카가 이미 안에 앉아 있을 경우를 대비해 11시 57분까지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가 안 올 가능성을 생각하던 중 그녀가 왔다. 그녀는 혼자였고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며 다가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 친구들은 이미 안에 있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고 이게 마치 데이트를 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듯했고 내가 미리 사둔 티켓을 건네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걱정마, 나 부자야 라고 말하자 그녀는 웃었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팝콘 1개와 음료수 2잔을 샀고 영화 내내 팝콘에 손을 넣는 타이밍을 계산하며 그녀의 손과 부딪히게 할까 고민했다. 그녀는 영화를 즐기는 듯 보였고 어느새 영화가 끝났다. 우리는 극장에 머물지 않았고 심야 상영이었기 때문에 로비에서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극장 주차장은 망한 쇼핑몰과 연결되어 있어 넓었다. 나는 이 순간이 끝나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쇼핑몰 쪽으로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녀의 차가 보이지 않았다. 주차장의 유일한 차는 뒷유리에 큰 금이 가 있었다. 순간적인 불안감은 곧 이해로 바뀌었다. 아, 이 차의 운전자는 여기 직원이구나. 내가 영화 보러 온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야. 공포 영화 팬의 삶에 진짜 공포를 주입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우리는 쇼핑몰 주변을 걸으며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오늘 본 영화가 전 영화보다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옛 번호로 전화를 했던 상황을 얘기해줬다. 그녀는 내 핸드폰을 가져가 자신의 번호를 저장했다. 내 폰이 이지폰인 것에 상당히 놀라워했다. 사진도 받을 수 없는 핸드폰이라고 하자 더 놀랐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내 번호를 남겼고 그녀는 내 번호를 저장했다. 그녀는 올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사진을 입학원서에 첨부하면 대학에서 그냥 그녀를 보기 위해 등록금을 줄 거라고 농담을 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내가 그녀의 학구열을 모욕한 걸로 오해했을까봐 불안해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흘기 보았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희미한 빛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이 살짝 붉은 게 보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우리가 쇼핑몰의 마지막 코너를 돌아 극장 쪽으로 다시 걸어갈 때 나는 조시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이야기하기 싫다고 했다. 나는 조시가 적어도 잘 지내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몰라라고 말했다. 나는 조시가 어딘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라 생각했다. 기분이 안 좋았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나는 아까 그 차가 사라지고 그녀의 차만 남아있는 걸 확인했다. 그녀는 내게 타겠냐고 물었다. 사실 필요 없었지만 나는 타겠다고 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음료수를 다 마셔서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크리스의 집에 돌아갈 때까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나는 그녀가 나를 내려줄 때 키스하려고 마음먹었고 이 생리적인 압박이 나를 차에서 급히 내리게 할까봐 걱정이었다. 이건 나의 첫 키스가 될 테니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나는 극장 뒤에서 오줌을 누고 2번만 흔들면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웃었다. 극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조시가 알렉스라는 아이에 대해 말한 적 있냐고 물어봤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렇다고 말했고 왜 물어보냐고 했다. 난 별거 아니라고 말했다. 내가 극장 뒤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철사로 막혀 있었다. 그래서 난 그냥 펜스를 넘어갔다. 너무 과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오줌 누는 모습을 그녀에게 보일 수는 없었다. 난 펜스를 넘어 조금 걸어가서 볼일을 보았다. 주변에는 풀밭의 귀뚜라미 소리와 액체가 시멘트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러다 갑자기 지금도 조용한 밤이면 귀에 맴도는 그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희미한 긁히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울림을 동반한 갱음이 이어졌다. 나는 금방 그 소리가 뭔지 알았다. 차였다. 엔진의 으르렁거림이 점점 커졌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아니다.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다. 이걸 깨닫자마자 나는 펜스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발자국도 채 가지 못한 채 짧고 끊어진 비명소리를 들었다. 엔진의 포효는 기청 터지는 충돌음으로 끝이 났다. 나는 뛰기 시작했지만 두세 걸음 만에 느슨한 돌에 걸려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떨어졌다. 떨어지면서 머리가 의자 모서리에 부딪혔다.
약 30초 정도 정신이 멍했지만 엔진이 다시 시동되는 소리가 나를 정신 차리게 했다. 아드레날린이 균형을 되찾아준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나 힘을 다해 달렸다. 차를 들이받은 누군가가 베로니카를 괴롭힐까봐 걱정이었다. 펜스를 넘을 때 주차장에는 여전히 차 한 대만 있었다. 충돌의 흔적은 없었다. 내가 방향이나 거리를 잘못 판단한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베로니카의 차 쪽으로 달려가면서 내 시야가 변했고 차가 무엇을 찾는지 보았다. 나의 다리는 거의 굳어버렸다. 베로니카였다. 그녀의 차가 우리 사이에 있었고 내가 다가가 차를 돌아서자 그녀가 온전히 보였다. 그녀의 몸은 버려진 인형처럼 뒤틀려 있었다. 인간의 몸이 할 수 없는 자세였다. 오른쪽 정강이 뼈가 청바지를 찢고 나왔고 왼팔은 목 뒤로 심하게 꼬여 오른쪽 가슴에 손이 얹혀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뒤로 쳐쳐졌고 입은 하늘을 향해 벌어져 있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렀다.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그녀가 엎드려 있는지 누워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웠고 이 착시 현상은 나를 무너지게 했다. 세상에 존재해선 안 될 무언가와 마주칠 때 우리의 뇌는 꿈을 꾸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려 한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군뱅이처럼 느리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정말로 이게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구조대를 부르려고 핸드폰을 더듬었지만 신호가 없었다. 베로니카의 핸드폰이 그녀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보였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그녀가 움직이며 공기를 삼키려는 듯 숨을 헐떡였다. 그 모습에 너무 놀라 나는 뒤로 넘어졌고 그녀의 핸드폰은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몸을 제자리로 돌리려고 했지만 몸을 움직일 때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생각 없이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의 얼굴 위로 내 얼굴을 가져갔다. 베로니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아줘, 알겠지? 그냥 가만히 있어. 제발 움직이지 마. 나는 계속 말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리며 목소리가 부서졌다.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열었다. 아직 작동했고 내 번호를 저장한 화면이 그대로였다. 그걸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조금 더 깨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911에 전화를 걸고 그녀와 함께 기다리며 그녀가 괜찮을 거라고 말했고 그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가를 때 그녀는 더 정신이 들은 것 같았다. 그동안 의식을 잃지 않았지만 이제서야 그녀의 눈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녀의 뇌는 아직 고통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된 듯했다. 그녀의 눈이 나를 향했고 입술이 움직였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했지만 나는 들을 수 있었다. 그가 내 사진을 가져갔어.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구급차에 탔다. 그녀는 결국 의식을 잃었다. 나는 병실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녀의 가방에 넣고 병원 전화로 엄마에게 연락했다. 새벽 4시쯤이었다. 엄마는 화를 내다가 곧 여기로 올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베로니카의 수술이 끝날 때까지 여길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엄마는 어쨌든 오겠다고 했다. 엄마와 나는 많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엄마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다. 만약 우리가 그 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면 아마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언제든지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얼마 뒤 베로니카의 부모가 급히 들어왔다. 그녀의 아빠와 내 엄마는 심각한 분위기로 몇 마디를 나눴고 베로니카의 엄마는 데스크 직원과 이야기했다. 그녀의 엄마는 간호사였지만 이 병원에서 일하지는 않았다. 그녀가 베로니카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경찰이 와서 우리 각자와 이야기했다. 나는 일어난 일을 말했고 그들은 몇 가지를 기록한 후 떠났다. 베로니카는 수술을 마치고 나왔고 그녀의 몸 90%는 두꺼운 흰색 깁스로 감싸져 있었다. 오른팔만 자유로웠지만 나머지는 번데기처럼 묶여 있었다. 난 유치원 때 깁스를 했던 기억이 났다. 간호사에게 사인펜을 달라고 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구석의 의자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며칠 동안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을 찾았다. 어느 순간 그녀의 병실에 다른 환자가 들어왔고 베로니카의 침대 주위에 파티션을 설치했다. 그녀는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지만 정신이 더 맑아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는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다. 그녀의 턱은 차에 치여 의사들이 와이어로 고정한 상태였다. 나는 그녀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할 말이 별로 없었다. 나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이마에 키스를 했고 그녀는 속삭였다. 조시, 이건 조금 놀라운 일이었지만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조시가 눈을 보러 오지 않은 거야? 나는 짜증이 났다. 무슨 문제든 간에 자기 누나는 보러 와야지. 내가 이 말을 하는 와중에 그녀가 말했다. 아니, 조시는 가출했어. 피가 차가워졌다. 언제 도망쳤는데? 13살 때, 걔가 편지라도 남겼어? 베개 위에.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나도 따라 울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른 이유로 울고 있었던 것 같다. 그때까지도 나는 어린 시절의 많은 기억을 되찾지 못했고 많은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한 상태였다. 다음날 나는 그녀에게서 다시 오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다. 왜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보기 원치 않는다고 했다. 나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우리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엄마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다. 그녀가 내가 베로니카와 이야기하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보통 그녀의 문자는 짧았다. 대부분 내가 보낸 긴 문장에 대한 답변이었다. 나는 한 번만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그녀가 전화를 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나를 보지 말라고 한 지 약 일주일 후 그녀는 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사랑해. 나는 수많은 감정에 휩싸였지만 가장 강한 감정을 표현하며 답장했다. 나도 사랑해. 그녀는 나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 했다. 이런 대화는 몇 주 동안 이어졌지만 내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그녀는 조금만 기다려라고만 했다. 내가 계속 졸랐고 다음 주 그녀는 다음 심야 영화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믿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영화 당일 오후 그녀는 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오늘 밤에 봐. 나는 라이언에게 태워달라고 했다. 크리스의 부모님은 일어난 일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그 집에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베로니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영화관 출구 근처에 그녀를 위한 자리를 비워두었다. 하지만 영화가 시작하고 10분이 지나자 한 남자가 그 자리에 앉았다. 저기, 이 자리는 예약된 거예요 라고 속삭였지만 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스크린을 응시했다. 나는 그 남자의 숨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자리를 옮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포기했다. 다음날 나는 그녀에게 괜찮은지 왜 오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녀는 내가 받은 마지막 메시지로 이렇게 답했다. 다시 만나. 곧. 그녀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 나는 걱정이 됐다. 나는 영화에 대한 얘기와 여러 얘기들을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며칠 동안 점점 더 우울해졌고 최근에 유독 친절해진 엄마가 내게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베로니카에게서 며칠째 소식이 없다고 말했고 그 순간 엄마의 온화한 표정이 사라졌다. 무슨 말이야? 어제 영화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차에 치인 지 3주밖에 안 됐지만 그녀가 올 거라고 했어. 그런데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엄마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나를 끌어안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반응은 내 문제에 비해 너무 과했다. 엄마는 베로니카를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엄마는 떨리는 숨을 들이마시며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다. 베로니카는 죽었어. 내가 알고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그날 죽었어. 아가야. 엄마는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그게 베로니카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난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 뒤로 비틀거렸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어제도 그녀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나는 단 하나의 질문밖에 할 수 없었고 아마 사소한 질문이었을 것이다. 그럼 베로니카의 전화기는 왜 켜져 있는 거야? 그녀는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사진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핸드폰이 사고 당시 없어진 줄 아셨다. 내가 병원에 왔던 그날 밤 가방에 넣어뒀는데 말이다. 그들은 요금제 납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번호 해지를 미루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수백 장의 사진이 그녀의 핸드폰에서 어디론가 전송된 것이다. 사진들. 모두 내 핸드폰으로 보내진 사진들. 하지만 받지 못한 사진들, 핸드폰 용량 문제로 사진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진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 보내진 것이었고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것이라 생각했던 그녀의 부모는 그 즉시 번호를 해지했다. 나는 그 사진들의 내용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사진들 중에 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안이 바싹 말랐고 절망스러웠다. 내가 그녀의 핸드폰으로 받은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다시 만나. 곧.